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분수령이 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의 왕선택 대우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정부는 출범 이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 이런 취지로 12개 나라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별도로 추진되진 않았고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중국 특사단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며칠 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으로 된 특사단 4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방문하고 이제 특사단 일정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중국 방문 일정에서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올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 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또 시진핑 주석에 보내는 친서를 전달을 했고 그 이외에도 상무부장 또 국가부주석 이렇게 고위급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의 기본적인 임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사실을 알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전달을 하고 또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동안에 특사단이 중국을 갔습니다. 그렇죠. 이 파견 시점을 놓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방문과 또 이쪽 중국 쪽을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또 따져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연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8월 초쯤에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8월 15일쯤에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사단 방문은 6월 10일쯤에 결정이 된 겁니다. 한참 앞에 결정이 됐죠. 그때의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6월 중순쯤에 특사단 방문 일정은 8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한중 수교일입니다. 한중 수교 기념일이 8월 24일이기 때문에 8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되 혹시 다른 변수가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초쯤에 한미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8월 24일은 정해진 건데 중간에 이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검토 과정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군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적인 검토가 없지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수교일에 맞춘 게 조금 더 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묘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중국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다. 외신들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관건이 대중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와 자석 독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에는 더 강력한 카드가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교수님,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측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거나 약간 강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과 국가로서의 미국의 대중정책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외국의 정상들이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북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 주석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국가 대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 입장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동맹현대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현대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세부적인 사항, 동맹현대화라든가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할 틈도 없이 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 친밀감, 협력 의지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심사를 부드럽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시종일관 지속이 되면서 네. 긴장감 있는 세부사항 논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또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될 그렇죠. 사안은 맞습니다. 네.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장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긴장감 속에서 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의 그렇죠. 개인적인 친밀감을 최대한으로 한 다음 그다음에 실무선에서 협상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속적인 작업이 이어지면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라 이런 요구가 비록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오질 않았지만 사실 방미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물음이 따라다녔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친중 아니냐. 외교에서 친중, 현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냐 뭐냐도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편 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자유 진영과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공군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외교의 친중이 어디 있고 협중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줄여서 이제 안미경중 여기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010년 전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돼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또 어떤 감정적인 뭐 토론이 오고 가기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설에서의 포인트는 예전에는 안미 경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2004년 이후에 그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교역 규모 최대 상대국이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2003년, 2004년 이후에 교역 상대 최대 상대국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뀐 정도가 아니라 눈부신 어떤 격차가 발생하면서 2010년 정도가 되면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2배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네.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과의 경제 규모는 꾸준히 이제 확대됐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오히려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역 규모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미국이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미 경중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친중, 친북, 반미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처지에서 봤을 때 반미 그 절대로 아니고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밝혔죠. 이번에도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반미는 아니다라는 게 메시지가 같고 네. 친중이라는 것도 오해가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안미 경중을 신봉하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입장 또 이미지 개선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심장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의 친중, 협중이 어디 있겠느냐. 실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 측도 이 특사단 파견과 맞물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우리 특사단을 물론 극진히 예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한미 간의 밀착을 의식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거든요. 교수님, 중국 측의 이 미묘한 반응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측은 우리 특사단 방문에 대해서 아주 환영한 것도 아니고 냉대한 것은 아닙니다. 네. 표준적인 대응을 했다? 아니면 유보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을 했죠. 네. 그때에 중국 특사단이 갔었습니다. 그때에 시진핑 주석, 권력서열 1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났죠. 면담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면담을 하지 않았고 권력서열 2위 총리도 면담하지 않고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그나마 만난 사람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권력서열 3위 네. 자올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었습니다. 외교부장은 정부의 대표라고 보고 결국에는 자올러지 이제 상무위원장 만난 것이 중국의 의전의 기본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8년 전에는 주석이 나왔고 네. 이번에는 3위를 보냈는가? 유보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 정책은 중국에서 볼 때는 불만스러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외교 정책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를 한국의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니까 재설정을 해야 될 텐데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로 관계 재설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마음 문을 확 열어줄 수는 없는 거죠. 네,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열어줄 네. 겁니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 협력적으로 복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얼마나 열지는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적인 상황, 조심스럽게 우리 특사단을 맞으면서 좀 잘 해주시면 우리도 잘하겠다라고는 이런 입장을 전한 수준에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고요. 이번 특사단에 대해서 냉대했다라든가 적극 환영했다라든가 이렇게 강한 평가는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마쳤고 미국과의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기본적인 포석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한중 관계 재설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외교 과제를 또 정리해야 되는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역동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을 좀 잘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자, 한중 관계 앞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좀 살짝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올해로 수교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33년 만에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경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게 됐죠. 자, 교수님, 한중 수교 그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92년 8월 24일입니다. 네. 1992년 이 8월 24일 한중 수교, 정확하게 33년 전이죠. 그 수교를 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외교 관계에서 적대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네. 그런데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에 있었고 중국은 이제 소련과 더불어서 공산주의 진영에서의 이제 지도국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4, 50년 동안을 적대국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것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드디어 이제 화해의 분위기가 되면서 한국도 대한민국도 그 물결을 타서 중국과 수교를 했고 중국 역시 또 대한민국과의 수교가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한중 수교가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뒤에 실제로 한중 수교를 거둔 효과를 양쪽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관계 개선이 돼서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을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지 않고 클 수 있었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후진국 중에 하나였는데 자유진영, 특히 대한민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놀라운 국가 간 관계 개선에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극적인 반전. 네. 극적인 반전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2008년에 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긴장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미국이 금융위기가 났는데 그때까지 절대 강대국 미국이 자기네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중국은 그때까지 자기는 약소국이고 열심히 미국 중심의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했는데 어느 날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미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서로 간에 생각하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고 2016년이 되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국을 아예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선명하게 적대 세력으로 지명을 하면서 네. 중국 견제를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 다음부터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받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사드라고 하는 문제가 중간에 또 끼어들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쭈려고 했는데 그러시군요. 네. 급물살을 탔던 그 한중 관계 발전. 네. 그랬던 양국 관계가 2016년이었죠. 사드 그렇습니다. 배치 문제로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중 관계 흐름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한중 관계는 92년부터 눈부신 성장 발전했는데 2000년에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마늘 파동입니다. 네. 마늘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양국 관계가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근데 그때는 우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봉합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북 공정입니다. 네. 동북 공정. 동북 공정이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양국 관계가 충돌 위기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양국이 서로 관계를 협력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세 번째 위기는 봉합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입니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성주에다 배치를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날부터 중국이 한국을 거의 뭐 적대국 대하듯 하면서 경제 제재, 뭐 제재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잘못한 건 없죠. 네. 경제 압박, 경제 네.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경제가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뭐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에다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문화 분야에서의 한중 간의 협력이 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관련 공격 때문에 압박 때문에 반중 정서, 네. 협중 정서가 그야말로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혐한 네. 이 현상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한중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돌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풀어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수교 이후에 그 전례 없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최근 들어서 해빙 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쪽 중국이었죠. 작년 말에 그렇죠. 중국이 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 인적 교류가 좀 기대만큼 활발해졌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정책을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올해 초에 그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규모가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 증가했다. 이거 굉장히 큰 폭입니다. 네. 최근 2016년 사드 관련을 해서 그때부터 한중 관계가 냉각이 됐거든요. 네. 한 9년, 만 9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의 추세와 비교하면 반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외교 정책 방향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네. 입장이 있었던 거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이제 강하게 비난하는 네. 용어들을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격렬하게 비난하고 이제 반발하면서 문제가 이제 조성이 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를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비자 정책을 우리도 그럼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 조치를 하면서 경주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수순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또 최대한 정상적으로 한중 관계를 좀 상호 협력적으로 상생하는 쪽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문을 열고 싶다. 네. 관계 개선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 네. 뒤통수를 맞으면 어쩌지? 그렇죠. 라고 하는 외교에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손을 내밀자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정부도 중국에게 문을 열었죠.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번 조치가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방한 중국인의 수의 급격한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뭐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치면은 그렇죠. 이제 이게 개인 간의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단체 여행객에 대한 이제 무비자 혜택인데 분명히 단체 여행객이 그동안 굉장히 소규모였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여행객들의 경우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이미 보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중국의 방문객의 규모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한중 간의 관계, 외교 관계 또 교류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네. 한중 관계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사회적인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보다는 고위급 교류입니다. 하하. 중국의 외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 강대국 중심의
이제 그 어떤 공개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나라고 중국은 그거보다는 중국 공산당 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이제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하향식이죠, 때문에 그리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고위급 교류가 완전하게 막혀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이번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두 정상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중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구 간에 친해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되고요. 너희 집에 한번 가고 우리 집에 한번 오고 이렇게 사람이 오가면 물건과 돈이 따라서 오가고 결국 생각이 오가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양국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다른 쟁점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지도자 교류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양국에 만연해 있는 혐한, 반중 정서, 반한 정서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중국 정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서는 양국의 공공 외교가 협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서해에 중국이 세우고 있는 구조물. 이 문제가 특히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중대 요소입니다. 이 점에 대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돌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나 여쭙지 않을 수 없나요? 당장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사실 이 다자 외교 행사 같은데 참석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은둔의 지도자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초청에 응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사실 이번 이제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네. 그런 속에서 북한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주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랬죠. 사실 원래 계획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세 나라가 합친 3국 북중러 연맹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하자라고 한미일에 대항하는. 네, 한미일에 대항하는 신냉전 외교를 하자고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초청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제는 북중러의 삼국 연대와 협력을 다시 한번 견인하는 노력을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다자 외교에도 나가서 북한의 국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는 움직임, 첫 번째 움직임으로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겸사겸사 거기에서 남북 고위급 간의 접촉도 좀 이루어져서 어떤 그 남북 관계의 물꼬도 좀 트이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다소 멀어져 있던 한국과 중국 간의 거리 앞으로 어떻게 메워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왕선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